이 자리에서 창업자분들이 따로 사실 준비한 게 없는데요. 그 있는 그대로 느끼고 것들을 이제 후보님과 얘기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먼저 그러면 저희 현직 그 치과 의사면서 그 화장품 스타트업을 개발하고 있는 양동민 대표님 소개와 그리고 하실 말씀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졸업한 지 15년 차 치과 의사고요. 네. 새로 뷰티 코스메틱 분야에 이제 새로운 기술을 보고 이거 한국에서 이제 K-뷰티가 워낙 유명한데 이 제품을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뷰티 제품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입설론 바이오의 양동민이라고 합니다. 그냥 하실 말씀 하시죠. 네. 소개하는데 시간 하지 말고 네. 말씀하실 때 자기 소개하고 자유롭게 손 들고 얘기하시죠. 네. 그게 뭐 이 특성 아니겠습니까 스타트업의? 네, 맞습니다. 네, 자유롭게 아주. 우리 맥주 얘기부터 사실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브루마인 대표 장태순이라고 합니다. 브루마인. 브루마인이라고. 브루마인. 네. 브루마인은 나의 독특한 저는 2009년에 독일로 가서 이제 민행 공대 양조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거기 학교에서 저는 공부하면서 또 저희 학교는 원래 중간중간에 인턴십도 해야 돼가지고 저희도 이제 맥주 만들면서 우리도 직접 맥주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렇게 모든 니즈는 학생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민행 공대 그 양조학과라는 그 정말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도 우리 일반 학생들한테는 그런 맥주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항상 갈증은 있었는데 독일 회사들이 독일 양조 회사들은 항상 지금 전 세계 정말 큰 사이즈의 그런 장비들만 팔다 보니까 사실 소형 장비는 돈도 안 되고 시장이 작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이런 장비를 만들고 싶고 또 이걸 가지고서는 사업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전 학교에서 이제 배웠던 지식으로 일단 저도 원래 독일에서 회사를 다녔었는데 이거를 결국은 나는 만들고 싶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지금 이제 맥주 설비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고 일단 1차로 시제품을 만들어서 현재 이 시제품으로 어떤 맥주가 나오는지 현재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맥주 소형 맥주 제조 설비 네, 맞습니다. 더하기 맥주 자체는요? 맥주 자체는 제가 직접 또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주류 면허 제조 이제 아마 일주 이내에 나올 예정이고 그 뒤에 이제 식약처 영업 등록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맥주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다양한 맥주를 생산하는 일 더하기 맥주 소형 설비를 만드는 일 두 개 다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나중에 막걸리 제조 설비도 소형화해가지고 맥주 양주 설비로 막걸리를 만들 수 있는데 사실 그런 현대적인 그러니까 독일 시스템으로 막걸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아직 전통주나 이런 만드시는 분들께서 예전부터 우리가는 뭐 고두밥 튀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약간 거부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좀 타협을 하는다고 설득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충분히 막걸리 이런 분야도 또 독일 맥주 시장처럼 커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두밥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맞습니다. 막걸리 올려줘 고두밥. 네. 재밌네요. 또 여러 가지 맥주 사업하면서 그런 어떤 느꼈던 것들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대표님. 네, 지금 그러니까 저는 맥주를 기계에 만들고 이걸 맥주를 면허를 받아 팔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막걸리나 아니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와인 같은 경우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맥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온라인 판매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시 지금 맥주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쇼룸을 다시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약간 창업자에서는 약간 부담이 그게 일종의 규제인가 보군요. 네, 규제입니다. 이게 맥주는 온라인으로 선전하고 팔지 말라. 네. 판매가 안 됩니다. 다른 술은 온라인으로 선전하고 팔 수 있어요. 네, 전통주는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맥주만 안 되는 거예요. 맥주하고 위스키만 안 됩니다.
심지어 와인도 됩니다. 와인도 우리나라에서 국내 뭐 사과나 그- 포도 그 만들면은 그게 가능해요. 허용과 불허의 기준은 뭐라고 해요? 전통주이냐 아니냐. 아, 전통주는 보호 차원에서 네. 원칙적으로 주류는 홍보하지 마라. 그런 거죠. 네, 거의. TV 광고 안 하는 것처럼. 네. 온라인 광고도 안 된다고 하는데 다만 전통주는 보호 차원에서 해주자라고 돼 있는데 그럼 논쟁의 여지가 있네요. 네. 그거는 뭐 위험성 때문보다는 정책 목표 때문이니까 그게 타당한지 안 하는지는 좀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유튜버로 유명하신 여주엽 대표님도 간단한 소개와 네네. 네, 컨텐츠 사업을 리딩하시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올블랑의 여주엽이라고 합니다. 그 저기 뭐 유튜브 계정명이 뭐예요? 네, 올블랑인데요. 올블랑. 네, 영어로 ALL. 아 영어로 쳐야 돼요? 네, 네. 한글로 올블랑 쳐도 나오지 않나요? 네, 나올 겁니다. 유튜브에 올블랑 쳐보시면 돼요. 올블랑 TV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피트니스 관련된 컨텐츠로 유명해졌습니다. 제가 국방과학연구소라는 곳에서 이제 항공기에 달리는 무장을 연구했었는데 178만 명 구독자? 네, 올 블랭? 네, 맞습니다. 블랑이 블랭크 빈칸 뭐 이런 놈이 네, 그런 의미도 있었고요. 좀 공백을 갖자, 공백을 갖고 운동을 하면서 본인을 다시 이제 좀 건강하게 만들자 이런 의미도 있었고 아 이거였군요. 네. 흰색이란 이제 불어의 의미, 불어로 이제 흰색이라는 뜻이라서 좀 흰색의 도화지에서 자신만의 인생을 잘 운동으로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직장일 때 허리가 안 좋았는데 연구원들 다 허리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의 노하우로 운동 루틴을 좀 만들고 하다가 피트니스 대회에서 직장인으로서 이제 입상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유튜브가 갑자기 시대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고 그러면 이제 운동 컨텐츠를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짧은 운동 영상을 올리면 직장인들도 이제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컨텐츠를 보고 좀 효과를 볼 수 있겠다 했는데 이제 그것이 시장에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한 전 세계 한 40개국에서 저희 컨텐츠를 보고 계십니다. 저도 이거 보니까 갑자기 계속 그 구독하고 싶어진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좀 이렇게 뭐라니까 몸짱 이걸 원래 이거 희구하는 게 있잖아요. 네, 쉽진 않지만. 그쪽을 항상 우리가 일생에 한 번 꿈꾸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저희 콘텐츠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네, 해서 만들게 됐고 이제 몸을 만들면 이제 패션도 관심이 생기고 이제 다른 뷰티 분야도 관심이 생겨서 그쪽 채널들도 만들어서 그쪽 채널들도 또 성장을 시켰습니다. 네. 지금도 그러면 초보 창업자, 초보 유튜버 이런데 뭐 그 지원 교육 이런 것들도 하곤 하는 건가요? 그렇죠. 저도 그런 수혜를 받았었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그런 걸 이제 교육하는 또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블루오션이죠 아직까지는. 그럼요. 지금 딱뭐 단군 이래로 K 컨텐츠가 가장 조명받는 네. 시대라고 이제 하는데 그런 시장에서 저희 같이 이제 스타트업이 또 대기업이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제 스타트업이 이제 치고 날 수 있는 분야가 대표적으로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많은 이제 자원이 필요가 없으니까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경쟁력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 재밌는 게 많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점의 신빛나 실장 겸 대표입니다. 네, 저는 디자인잼. 네, 실내 공간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대기업 출신이긴 하지만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이제 경력 단절녀가 되려고 하는 시점에 제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제 창업을 하였습니다. 창업을 하여서 2013년에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인테리어 디자인 뿐만 아니라 이제 시공까지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이렇게 MP팀도 제가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해서 이제 연출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냥 좀 실내 건축 분야가 좀 남성들이 많이 있는 분야라서 좀 어렵기도 하고 진입 장벽이 있었지만 맨땅에 헤딩하다시피 해서 지금까지 해가지고 많이 열심히 노력해서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그 N50에서는 예를 들면 인적 자원도 일종의 아웃소싱 아니면 크라우드 방식으로
같이 활용하고 그러는 건가요? 네네, 저희도 이제 다 대기업 출신이긴 한데요. 대기업엔 뭐 홍보팀, 법무팀, 뭐 특허팀 다 따로 있잖아요. 네. 창업자 조직이나 창업자들은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올 어라운드 플레이어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이런 유망한 창업자들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인적 자원이자 아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끼리는 얼라이언스를 맺어야 되고요. 그리고 같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와 미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걸 다 갖추면 결국 대기업 돼버리니까. 그렇죠. 굶뜬 대기업이 되니까. 맞습니다. 협업, 공유 이게 핵심적인 가치겠군요.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핵심 가치고요. 지금 이 공간도 근사하게 했지만 저희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이제 신빛나 대표를 알게 됐고 굉장히 유망한 디자이너로서 뛰고 계신데 저희가 바라는 건 하나였습니다. 좀 싸게 해달라. 그래서 실제로 싸게 잘 해주셔가지고요. 이런 좋은 공간을 스타트업 대기업과 같이 누리게 됐죠. 싸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동업을 시키는 게 최고 안전하죠. 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더 열심히 하겠지 그러면. 함께 뛰자고 꼬시고 있습니다. 아직 안 넘어갔군요. 네, 너무 갈랑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든지 다 지원, 예를 들어 처음 시작하면 뭐든지 지원받고 공유하고 도움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예전에는 작은 기업끼리만 그랬다면 이제는 대기업이 먼저 저희한테 손을 내민다는 게 큰 시대의 변화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 거죠. 이제는 속도도 중요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뭐라 민감성, 아, 민감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예. 예민해야죠. 그래서 그런 점들에 좀 이렇게 적응하려면 사실 굶뜬 과거 조직은 어렵겠죠. 맞습니다. 대규모 조직들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임신 육아 쪽에 이제 빌리지 베이비 이정현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빌리지 베이비 대표 이정윤이고요. 아까 유튜브에서 검색하신 것처럼 저희는 앱스토어에서 베이비 빌리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 0에서 2세 부모가 쓰는 육아 앱이고요. 설치와 좋아요와 일단 이런 것도 서비스죠. 이렇게 참여해 주신 게 고마우니까. 빌리지 베이비 베이비 빌리 네라고 검색해 주시면 베이비 빌리에 빌리지가 아니고 베이비 빌리가 이제 M명입니다. 네, N명하고 회사 이름을 일치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려하겠습니다. 저희 앱에 되게 귀여운 캐릭터가 이제 0에서 2세 부모님이 알아둬야 할 육아 정보를 알려줘요. 그 캐릭터 이름이 베이비 빌리입니다. 저희 컨텐츠 저희는 이제 0에서 2세 또는 초보 부모가 처음 임신을 한 순간부터 이제 아기를 낳고 돌 이후까지 알아두면 좋을 주차별 육아 정보를 알려드리고요. 처음 창업하게 된 이유는 이제 제가 병영 컨설팅 회사를 다니다가 28살이 됐을 때 이제 주변에서 선배들이 다 임신 출산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똑똑한 산업조사가 전문인 선배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제품을 어디서 구매해야 되는지 같은 정보를 찾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약간 잘 정제된 정보들을 주차별로 부모들에게 알아서 떠먹여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좀 아기 낳기 편한 세상 되겠다라는 생각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유명할 것 같아요. 네. 그 소위 이제 육아 수첩이라고 이거 썼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일자에 맞춰서 100일 될 때 할 거 이렇게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앱에다 구현을 했군요. 맞습니다. 오. 이 사실 생활 속에서 약간 불편했던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앱 속으로 집어넣은 거죠. 저희도 뭐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아이들 자랄 때 보면 누가 때 맞춰 이거를 가르쳐 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욕구를 앱으로 구현했군요. 얼마나 다운받았어요? 15만 명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됐어요? 이제 1년 반 됐습니다. 1년 반에 15만. 대한민국 출산 인구가 너무 적어서 그런가. 외국어로도 해요? 이제 베트남 앱 출시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앱을 잘 만들면 이제 글로벌 진출을 해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쪽에서는 선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부모들이 똑같이 느끼는 아마 부족함일 거예요. 네. 누가 가르쳐주면 좋겠다. 사실 우리나라는 아무도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죠. 그냥 엄마가 하는 거 보고 따라서 배워가지고 엉터리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강요를 한다든지 억압을 한다든지 그게 효과적이긴 한데 아이들의 인성을 망친다고.
근데 그거 잘 모르잖아, 그죠? 성공할 것 같습니다. 저한테 투자 기회를 좀 주시면. 근데 이게 그 투자 그러니까 혹시 자금 부족 문제나 이런 것들은 좀 어때? 아까 제가 얼핏 물어봤던데. 네네네. 그 실제로 스타트업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고 있어서요. 이제는 벤치마킹을 하는 쪽보다는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쪽도 굉장히 많아지는 게 굉장히 그 고무적인데요. 아직까지도 스타트업은 자금 부족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기보나 신보 같은 이제 공적 자원부터 시작해서 뭐 산업은행 그리고 다양한 모태 펀드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도 같은 엑셀러레이터 숫자도 벌써 300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갈증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다양한 금융 채널로 스타트업들에 대한 자금 투자가 좀 더 빠르고 유연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아마 창업자들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창업자들 입장에서 기존의 이제 자금 조달 루트가 사실 매우 제한적이고 뭐 여하튼 규제도 심하고 요건도 까다롭고 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은행원이었는데요. 이제 은행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재무제표라든지 그 숫자로서 미래의 가능성과 리스크를 매니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창업자들이나 스타트업은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메울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공공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도 좀 초기 투자 시장을 좀 만들어 보자는 얘기들도 좀 있는데. 맞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그런 공식적인 투자 결정을 받는 게 매우 어렵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이전 단계에서 투자 받을 필요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 이전 단계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허 대표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 네. 사실 요즘에는 이제 뭐 주식이나 이런 쪽 투자도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사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저희 그렇죠. 스타트업 같은 비상장에도 맞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긴 합니다. 하지만 그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아직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실 이제 빌리지 베이비 같은 굉장히 유망한 스타트업도 저희니까 사실은 이렇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딱 오픈됐을 때 굉장히 일반 시민들한테도 많은 관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풀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사실 개인 투자 조합이라고 해서 1년에 3천만 원까지 개인이 이제 펀드에 넣으면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벤처기업에 투자를 했었을 때. 네. 근데 이런 부분도 이제 사실은 아직까지 약간 어느 정도 고소득자 위주의 좀 더 접근이 가능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도 좀 저희는 제한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시장에 열릴 수 있다면 이제 초기에 저희도 초기 기업들을 워낙 많이 만나고 아이디어를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런 분들의 연결 접점을 더 늘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기대감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자본 시장을 사실은 매우 이렇게 좀 플렉서블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특히 실제로 여기 양동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직 의사면서도 엔젤 초기 투자를 본인이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도 여러 가지 장단을. 한 말씀 한번 들어보면 좋겠네요. 네, 저도 원래는 아까 부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의 그 강제된 교육 때문에 의대 치레가 제일 입학해가지고 아, 그렇죠. 그래서 입학을 했는데 보니까 졸업하고 보니까 계속 그 자리에만 갇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답답함을 좀 해소하기 위해 사실 엔젤 투자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 창업을 또 해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같이 이제 뛰고 있는데요. 그때 엔젤 투자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아예 투자사들이 만나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초기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도 되게 좋은데 실제로 초기에 굉장히 프로그램 많은데 거기에 그 프로그램 하나 받게 되면 처리해야 되는 문서나 절차나 또 거기 뭐 피드백 해줘야 되는 또 항목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보고문서 쓰느라고 세월 다 보내야 된다. 네, 이제 초기는 특히나 대표나 아니면 핵심 멤버 한두 명이 있는데 실제로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 하다가 초반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해결된다면 네,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해주신 거에 제가 약간 또 저의 시각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단 초기 창업 기업들이 그 문서 작성이 어려운 건 맞는데 근데 그걸 못하면 또 사업을 못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냉정하게 말해서. 그 정도도 못하면 문제가 있다. 냉정하게 말했을 때 그것도 못하면은 사실 그렇군요. 다른 건 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면 이제 아이템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문서 작성도 잘하고 본인 사업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성장 단계가 되니까 다른 스타트업을 제가 초기 스타트업이지만 이제 심사할 일도 생기는데 그때 보면은 그분들이 작성하신 걸 보면은 그분들의 미래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런 교육을 좀 많이 받으시는 것도 되게 괜찮겠다. 이런 문서 작업이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오히려 물론 이게 시간도 많이 들지만 사업하는데 원래 시간이 많이 드는 게 원래 맞으니까 그런 역량 강화 측면에서도 좀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생각도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 또 시설 장비 개발 뭐 이제 마케팅까지 지금 보니까 지원하는 것 같은데 네, 네, 문제는 자금 조달, 네. 경영, 인사 관리 이 부분이 없는 거네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스타트업 조직이 취약할 수밖에 네. 없죠. 그 부분도 뭔가 이렇게 공유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일을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 초기에 한두 명이 또 많아야 뭐 서너 명이 주로는 기술 개발, 상품 개발, 시장 개척 이런 데 집중할 텐데 그러니까 경영 문제나 아니면 자금 조달 또는 아니면 자금 운용 문제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지금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은 뭐 공유 시스템으로 네. 해결해 주는 건 없는 것 같네요, 아직은. 뭐 스타트업들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사 관리만 특별히 따로 빼서 개발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뭐 법무만 따로 뺐다든지 부분적으로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수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제품과 서비스로 메꿔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다만 이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스타트업이 스케일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중소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그렇죠. 되고 대기업이 되고 초기에 이렇게 정부 지원을 받거나 민간 자금을 지원받아서 성공한 기업들이 결국 또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만들고 다시 선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선순환에 대해서 이런 그 기업에 대한 이해와 초기 창업자들이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애 주기별 지원이 사실 필요하죠. 아까 육아 이정현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아이 때 필요한 게 다르고 청소년 때 필요한 게 다르고 대학생 때 필요한 게 다르듯이 기업도 생애 주기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 지원들이 점차 올라가게 되면 뭐 이제는 뭐 대기업들만큼 커지는 스타트업들이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열린 거죠. 예. 네, 네. 그러니까 과거처럼 특정 상품 중심의 또 특정 기업 중심의 그 방식으로는 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는 게 불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완전히 비워가지고 상품도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고 시설 장비도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고 네. 또 인력도 언제든지 이렇게 좀 쉽게 교류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뀐 사회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기 창업을 실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네. 일단 물론 이제 당연히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핵심이겠지만 네. 이제 그걸 좀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에 안착시키고 또 시장을 개척하고 또 투자자를 끌어들여서 신속한 좀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이런 것들이 혼자 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버린 거죠. 근데 지금 이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민간 영역은 여기 하나예요, 우리나라? 아닙니다. 다양하게 이제 중기부를 중심으로 일반형과 전문형으로 나눠져 있고요. 전문형은 이제 좀 더 프로페셔널한 서비스를 기업 대상으로 움직이는 목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고 일반형은 마치 주민센터나 백화점, 문화센터처럼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서 교육 역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경쟁력은 좀 어때요? 앞으로 굉장히 그게 과제죠. 처음에는 이제 어떤 공공이나 민간의 도움으로 인프라가 깔렸다면 이제는 이 인프라를 가지고 어떤 부가가치를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자가 생존할 거냐 그런 것들이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의 2차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도 좋은데 사실 이것도 사실 초보적인 형태 아니겠어요, 그죠? 맞습니다. 초보 엄마? 뭐 아, 네. 그래서 결국은 공적 영역에 관심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 점은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지원이나 관심이 더 필요하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공공의 리소스와 민간의 효율이 만나야지 저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간의 효율이 닿는 곳은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다가갈 거고요. 다만 거기에 음영이 미치거나 그늘이 진 곳은 분명히 공공의 역할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 창업 지원 쪽은 운동장 역할을 하고 심판자 역할을 해주고 나머지 선수들은 저희 같은 창업자들이나 민간 플레이어들이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면 가장 큰 미래가 열릴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뭐 많이 정말로 많이 배웠어요. 제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실제 하고 있네요. 네, 재밌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재미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나의 사업인데 아, 네, 맞습니다. 성공하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사실은 전통적인 방식의 산업 구조로는 이제 미래 사회에 적응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버렸죠. 맞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도 이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서 좀 체질도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그 일종의 모태 역할을 이런 메이커스 스페이스 같은 곳이 하고 있겠네요, 그죠? 네, 요즘은 이제 사무실도 공유하고 기술도 공유하고 인적 자원. 생산도 공유하고 인적 자원도 공유하고 이제 앞으로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자본도 공유하는 뭐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저는 정말로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또 과거 방식의 생산 시스템으로는 추가적인 그냥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을 하기는 어렵고 또 미래 사회에는 이제 소위 첨단 과학 기술 그다음에 이 정말 엄청나게 빠른 네트워크 사람들의 정말 다양한 욕구 이런 것들이 반영된 사회로 우리가 가야 되고 그게 이제 성장의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겠죠. 그래서 일자리도 좀 많이 만들고 또 새로운 산업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좀 덜 싸우고도 살 수 있는 사회,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사회 그런 사회로 가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게 일종의 저는 경제가 생태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풀밭부터 다시 가꿔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완전히 변화된 환경에서 풀밭을 다시 가꿔서 그 안에서 다시 이제 뭔가 자라나서 큰 생태계를 이룰 수 있게. 네. 그래서 풀밭을 만드는 일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저는 자본시장 육성이나 아니면 투자 활성화 이쪽에 관심이 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 대상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거긴 관심이 좀 많은데 이게 투자를 활성화하는 부분은 아직 큰 고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유롭게 투자의 기회를 갖게. 그래서 자금 수급에 투자 자금 수급에는 이 창업자들이 큰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 연결만 잘하면 될 것 같거든요. 핵심이십니다. 네. 이게 이 욕구가 양쪽에 있는데 네. 연결이 안 되고 벽이 가로막혀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가로막혀 있는 거죠, 사실. 네. 그 문제도 조금 극복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아니더라도 해외 자본들이 밀고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요. 그런 금융에 대한 그런 유연성 그런 것들이 리스크 매니징과 물론 결부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저희도 뭐 굉장히 뭐 금융시장에서 앞서 나가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사실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벤처 기업은 되게 10개 투자해서 한두 개 성공하면은 통계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면 8개, 9개가 망하는 걸 예상하고 그건 당연한 비용으로 쳐줘야 되는데 사실은 분산시켜놓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죠. 위험해서. 전체를 묶으면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근데 그게 이제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은 더 보수적이니까 좀 이게 진취적이고 좀 모험적인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면 사실 그 기회는 엄청나게 넓어질 것 같습니다.
투자하는 사람도 재밌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나 뭐 이런 넷플릭스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자본과 한국의 창의력이 만나서 성공 케이스가 나온 그렇죠. 건데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 자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본들이 자유와 개방으로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게 된다라면 뭐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창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제가 제일 우려되는 점이 그런 건데, 그러니까 아까 말 오징어 게임 말씀하셨지만 네. 이 오징어 게임 각본을 가지고 네. 국내에 막 몇 년 동안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투자를 안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응? 근데 그게 결국 해외 자본과 만나서 기회를 가지고 그게 뭐 조 단위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데 네. 200억 투자해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200억 투자 조 단위 수익을 내는 게 100개 중에 한 개만 나와도 다 다른 건 손실을 봐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저 나머지 리스크를 다 해칭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건 결국 그릇이 필요한데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취약한 부분 같습니다. 그런 자본을 따라서 우수한 인재와 기업들이 나가게 되면 안 되죠. 예. 네. 우리가 컨텐츠는 매우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은 자본시장이 이 주가 조작이나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 무서워가지고 투자하겠어. 펀드 사기나 치고 이러니까 그런 게 불가능한. 그러니까 정상적인 투자와 수익이 가능한 사회로 가는 게 저는 이게 벤처 아니면 창업 이런 게 활성화되는 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